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도 부르죠. 여기 색깔들이 나타나는데 유럽 사람들이, 주로 유럽 과학자들이 바이오 산업을 구분하는데 색깔을 사용을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 빨간색은 우리의 피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생명공학을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농업 생명공학을 의미합니다. 우리 농산물들이 전부 녹색 식물로부터 생산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하얀색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산업 생명공학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에너지나 화학 소재 관련된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석유에서부터 에너지가 생산되고 화학 소재도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바이오로 대체하자,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분야에서부터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이 됐고,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산업, 우리의 먹거리, 식량, 그리고 에너지, 화학 소재 산업 등으로 점점점 확산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존의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약국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기존 의약품입니다. 그럼 기존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 의약품은 그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스피린은 원자가 21개의 원자로 구성된 굉장히 작은 크기의 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기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반응을 통해서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표에 제조합 단백질, 항체 단백질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속하고, 그 크기를 보면은 아까 아스피린이 21개의 원자인데 비해서 제조합 단백질에 속하는 예 중에 하나인 인간 성장 호르몬 단백질은 원자 개수가 거의 한 3,000개 정도 되고, 항체 단백질은 그거의 10배에 가까운 3만 개 정도의 원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죠, 바이오 의약품은. 그래서 복잡도를 이제 흔히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21개의 아스피린 원자를 가진 아스피린을 한 20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자전거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인간 성장 호르몬 3,000개 원자를 가진 거는 한 무게가 3,000파운드 나가는 자동차에 비유를 하고, 항체 3만 개의 원자 정도의 원자를 갖고 있는 항체를 한 3만 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비행기, 비즈니스급 소형 비행기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도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만드는 복잡도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드는 복잡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존의 의약품들은 자전거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험실에서 합성이 되는 그런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입으로 복용을 하죠.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게 실험실에서 그냥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의 힘을 빌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합 단백질, 항체 단백질, 그런 바이오 의약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1972년 11월 하와이에서,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하와이에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 학회는 이 하와이 대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이어 교수님하고 코헨 교수님 두 분이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자기 연구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보이어 교수님은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UCSF라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교수십니다. UC University of California, SF는 샌프란시스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인 보이어 대학 교수님은 저는 DNA 자르는 가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가락을 이러고 있으시죠. 하여튼 DNA를 자르는 가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코엔 교수님은 DNA, 이 동그란 DNA가 보이시죠? 저는 고무밴드 같이 이렇게 동그란 DNA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동그란 DNA가 박테리아 속으로 쑥쑥 잘 들어가요. 그런 자기 연구 분야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 상대방 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 저 기술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회가 끝나고 저녁 때 그 와이키키 해변을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신의 가위 기술 대단해요. 당신의 고무밴드 기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점점 길어져 갖고 그 근처 이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가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네, 좋아요. 우리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갖고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 가위 기술 대단한 기술인데 제 고무밴드 기술하고 합하면 이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얘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에 어려갖고 있던 맥주잔을 들고 부르르 떨었어요. 지네들끼리 감동에 어려서. 그리고 이 맥주잔을 더 이상 이제 들고 있을 수가 없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거기 지금 냅킨 보이시죠? 탁자 위에 있는 냅킨을 뽑아서 펼치고 볼펜을 꺼내갖고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냅킨 위에다가 펜으로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고무밴드 가위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 냅킨 위의 구상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 냅킨 위에 그렸던 구상이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기술이 결국은 개발이 돼서 유전공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플라즈미드라고 써있는 동그란 고무밴드가 보이시죠? 그 동그란 고무밴드를 당신의 가위로 툭 자르면 이게 툭 자르면 길쭉해지잖아요. 그 밑에 이제 파란 라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인간 DNA가 있는데 인간 DNA 중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가위로 툭툭 자르면 그 빨간색 벽돌같이 생긴 부분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가위로 딱딱 자르고 그 다음에 풀로 붙여요. 풀로 붙이면 아까 그 동그란 고무밴드 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DNA를 잘라내갖고 이 고무밴드 위에다가 붙여서 이 고무밴드를 박테리아랑 섞어주면 박테리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쑥쑥 잘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만이 갖고 있었던 DNA를 박테리아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정보를 어디다 다 저장을 하냐면 DNA 속에 전부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던 DNA 정보가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오고 박테리아가 이게 자기 정보인 줄 알고 그거를 사용을 해갖고 인간만이 생산하던 예를 들어서 그 정보가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정보라 그러면 글쎄 그 정보가 박테리아로 들어갔고 박테리아가 그 정보를 써서 인간만이 생산하던 인간 성장 호르몬을 그냥 박테리아가 막 생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맨 밑에 박테리아의 동그란 고무밴드 위에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그린 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막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뿐이 안 걸려요. 그래서 몇 시간만 자라면 그냥 와글와글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타임이 한 세대 시간이 20분뿐이 안 걸려요. 인간은 제너레이션 타임을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그러려면 30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 박테리아는 20분마다 한 명씩 그냥 세대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키우면 와글와글 엄청난 파워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만이 생산하던 것들을 이런 박테리아의 파워풀한 능력을 빌려서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하와이 식당에서 냅킨 위에 적어가면서 생각했던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냅킨 구상을 안고 이제 학회가 끝나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하와이에서 식당에서 일어났던 거를 그 하와이 지역 신문에 그 추후에 어떤 만화가가 그려갖고 실린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두 분이, 여러분이 딴 분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주인공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손가락을 이러고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DNA 자르는 가위를 표시하는 걸 것 같은데, 그 건너편에 앉았던 코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지금 가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맥주를 너무 좋아해 갖고 맥주가 모자라서 맥주 2잔 더 이렇게 시키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맥주 2잔 더 주세요. 지금 이런 하여튼 시그널을 보내고, 저분은 프렌치 프라이가 더 고프신 모양이에요. 프렌치 프라이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냅킨 위에서 구상을 안고 드디어 학회가 끝나고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옵니다. 두 분 다 학교가 샌프란시스코 주위에 있었거든요. UCSF하고 스탠포드하고. 그래서 그 UCSF 그 허버트 보이어 교수님 랩은 저 위에 있고, 스탠포드의 스탠리 코엔 교수님 랩은 저 아래에 있는데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로 한 4, 50분 정도 거리인데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이어 교수님 계속 DNA 자르는 가위 연구를 하시고, 이 코엔 교수님은 박테리아 속으로 쑥쑥 집어넣는 고무밴드 연구를 계속해서 그 두 가지의 기술을 결합을 하는데, 이 저 샌프란시스코의 보이어 랩, 저 아래 스탠포드의 코엔 랩을 왔다 갔다 하는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 딱정벌레 차가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스탠포드 그 코엔 교수님 랩에 조교로 있던 애니 챙이라는 여자 조교가 집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일 스탠포드로 출퇴근을 해요. 저 차를 타고. 그래서 저 차로 매일 그 보이어 교수님 랩도 들리고, 그 다음에 코엔 교수님 랩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왔다 갔다 날리고, 이런 노력으로 그 다음 해인 1973년에 이 기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재조합 DNA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DNA를 자르고 붙이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완성이 됐고, 이제 유전공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이제 유전공학이 창시된 데 기여한 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다시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IT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IT 세계에서 정보 저장은 전부 컴퓨터 속에 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 세계에서의 정보 저장도 굉장히 유사한데, 바이오 세상에서의 정보 저장은 DNA 속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죠. 참 아주 신기하고 기묘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 말, 개, 돼지, 잠자리, 모기, 바퀴벌레, 곰팡이, 박테리아 할 것 없이, 식물도 소나무, 대나무, 백합꽃, 장미꽃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에 정보를 저장해. 아주 극히 이상한, 요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놈들만 몇 개 RNA에 정보를 저장한 아주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여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정보를 DNA 속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IT 세상에서는 컴퓨터 속에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속에, 그 속에 뭐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논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큰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파일을 저쪽 작은 컴퓨터에다가 옮기고 싶을 때 우리는 USB라는 그런 장치를 쓰죠. USB를 쓰면은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USB에다 실어서 저 컴퓨터로 옮길 수 있죠. 그 운반체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바이오에서도 똑같은 도구가 개발된 게, 아까 그 고무밴드 동그란 게 USB 같은 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가위로 툭툭 잘라서 그 고무밴드 위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던 파일이에요. 컴퓨터 파일 같이 파일을 풀로 붙여요. 그러면 요 또 고무밴드가 USB 같은 운반체가 돼서 이걸 박테리아라는 또 다른 컴퓨터 속에 집어넣으면, 박테리아라는 컴퓨터가 인간이라는 컴퓨터가 갖고 있던 파일을 읽어갖고 자기가 읽고 막 그걸 정보로 해서 인간만이 생산하던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하고 BT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정보 저장 체계를 갖고 있고, 이제 바이오 세계에서도 IT 세상에서 정보를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막 옮기듯이 이 생물체 저 생물체로 정보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거를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 혹은 재조합 DNA 기술이라고 부르죠.
자,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밥 스완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MIT에서 화학으로 전공으로 학사를 하고 경영학 석사 MBA를 하고, 자기는 사이언스보다 사람 만나고 이 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벤처 투자가가 됩니다. 벤처 투자가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 많이 받아갖고 유망한 기술에 투자해갖고 돈 더 불리는 그런 전문가죠. 그래서 이 밥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DNA 자르는 가위 만드는 교수님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벤처 설립해갖고 돈 벌자 그러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밥 스완슨이 그 허버트 보이어 이 DNA 자르는 가위 만드는 교수님을 찾아가갖고 당신 기술 대단하니 벤처 설립하면 제가 돈 끌어올 테니까 우리 같이 벤처를 창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이어 교수님은 별로 자기 기술이 아직 뭐 산업화되고 그럴 때는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굉장히 멀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위 만드는데도 바쁜데 자꾸 돈 벌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만나 주려고 그러는데 딱 10분만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10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시작된 게 점점점 솔깃해 갖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또 근처에 이제 어떤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처칠 바에는 바로 가갖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드디어 이 가위 만드는 교수님이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밥 스완슨한테 설득을 당해갖고 벤처를 설립하기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데 동상으로 만들어 갖고 이분들이 처음 설립한 회사가 제넨텍이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바이오 벤처에서 가장 세계 최초로 성공을 이룬 회사이기도 하죠. 그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앞들에 지금 이제 동상이 만들어져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갖고 그 보이어 교수님이 그래요, 저도 좀 투자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자기 그 개인 체크에 500불짜리 체크에다가 $500그러고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작 500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어하고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스완슨하고 둘이서 500불씩 내갖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더 끌어오죠. 자, 이 500불짜리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아까 UCSF 샌프란시스코 대학교하고 저 아래 스탠포드 대학교 가운데에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저 위에는 금문교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는 그 만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서해안에 스탠포드 대학교,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명문 대학교가 서해안에 있다 그러면 미국 동해안에는 하버드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가 있죠. 거기 여러분들 가시면 미국 사람들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 갖고 저 학생도 거기 저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 동상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교 입학할 수 있다 그래 갖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동상 발을 만지면서 사진 촬영을 하죠. 또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명문 공과대학인 MIT도 그 보스턴 에어리아에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하고 MIT대 교수들이 의기투합하고 만든 바이오 벤처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바이오젠하고 서해안의 제넨텍하고 두 회사가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뭐를 놓고 1호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놓고 1호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분들이 목표로 한 게 인슐린입니다. 휴먼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당뇨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휴먼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걸 밖에서 만들어서 주사로 넣어주면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휴먼 인슐린은 사람이 생산하는 건데, 사람 몸에서 생산하는 건데 사람 몸에다 넣고 뽑고 막 이럴 수가 없으니까 사람 인슐린을 의약품으로 그때까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뇨 환자는 있고 인슐린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뽑았냐면 돼지한테서 뽑았어요. 소한테서도 뽑기도 하지만 돼지가 훨씬 더 인간하고 가까워서 인슐린의 경우,
그래서 돼지 인슐린을 돼지 몸에서 뽑아갖고 환자한테 투약을 하니까 그 당뇨는 많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래서 돼지한테서 유래한 거를 사람한테 넣어갖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야, 그럼 돼지 인슐린 말고 진짜 사람 인슐린을 만들자. 근데 사람한테서 뽑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인슐린 만드는 그 사람 유전자를 고무밴드에 실어서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고 박테리아를 무럭무럭 키워갖고 거기서 뽑아내서 그거를 주사제로 쓰자.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경쟁을 시작합니다. 목표를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을 인슐린을 만드는 걸 어디서 박테리아에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의 정책이 좀 달랐어요. 여기 보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역전사 미법으로 주파해야겠다. 그리고 제네텍이라는 회사는 DNA 합성 전략으로 승부를 짓자. 그런데 하여튼 요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할 계제는 안 되고 근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근데 결국은 제네텍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이오젠이 트라이했던 그 방법이 현재는 보편적으로 쓰여요. 그게 훨씬 더 고급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가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정부의 규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규제가 막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에 얽매여 갖고 결국은 그 좋은 기술이 빛을 못 보고 제넨텍한테 승리를 빼앗기죠.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경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제넨텍이 인슐린 생산에 먼저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런 그 산업화 여러분들 앞으로 벤처 창업 이런 거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기술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지만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걸 산업화 하려고 그러면 마케팅도 필요하고 경영도 필요하고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성공이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이걸 팔아야지 돼요. 누가 사줘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저 스티브 잡스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장발이었어요. 나이 드신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머리가 좀 벗겨지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저렇게 장발이었는데 스티브 잡스하고 존 스컬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저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 차고에서 친구들하고 뚝딱거려 갖고 매킨토시라는 아주 뭐 좋은 그 컴퓨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애플 사례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만들었는데 내다 팔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케팅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존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저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그때 펩시콜라 사장이었어요. 펩시콜라 사장실에서 회전 의자를 돌리고 뉴욕 맨하탄의 어디에 회사에서 있는 사람인데 저 대기업 사장을 어떻게 저 구멍가게 청년이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가서 당돌하게 존 스컬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생을 보내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굉장히 당돌하죠. 젊은 청년이.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ed water?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설탕물이나 팔고 노년을 보내실래요? 나랑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감명을 받고 스티브 잡스를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애플사를 일구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죠. 이 일화에서도 보듯이 테크놀로지 그 자체만 가지고 산업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도 결국은 마케팅을 필요로 하죠. 아까 그 밥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 끌어오고 그런 사람,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인슐린 마케팅을 시작해요. 근데 이미 이 인슐린 마켓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휴먼 인슐린은 처음 만들었지만 당뇨 치료를 위해서 돼지 인슐린이라든지 소 인슐린 이런 동물 인슐린을 사람한테 투약하는 의약품으로 이미 시장이 개척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인 제약회사들이 이게 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팔아먹을 시장이 없는 거예요. 새 기술은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저는 제넨텍의 밥 스완슨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시장이 어마어마하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간 인슐린을 개발했는데 이게 좀 마케팅 여기서 좀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지금 건물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지금 앞에 저기는 호수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아주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인슐린 판매망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판매망을 뚫을 것인가 하고 이 밥 스완슨이 일라이 릴리를 찾아가는데 보니까 정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이 거대한 이 실체 앞에 이게 기가 질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은 일라이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밥 스완슨이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하고 경쟁해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MOU를 맺습니다.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일라이릴리의 판매망 경험 자본하고 제넨텍의 기술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에 미국 나스닥에 뉴욕 상장을 하고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기록을 내죠.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아침에 35불짜리 주식이 20분 만에 89불로 뛰어요. 아까 박테리아 한 마리가 2마리 되는데 20분 걸린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35불이 89불, 2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자라는 속도보다 달러 자라는 속도가 더 빨리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라갖고 이 두 사람은 드디어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급속한 증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벼락을 맞아갖고 한 사람 각각 하루 수익이 7천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7천만 불 정도예요. 아까 500불 각각 냈는데 한 사람당 7천만 불이면 저 500으로 나누면 한 10만 배 이상이 돼요. 10만 배 이상, 12만 배, 13만 배. 어마어마한 돈, 요새 뭐 이자가 몇 프로 한다는데 몇십만 배가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돈벼락에 앉고 보이어 교수님은 아마 로망이 팬시한 스포츠카 사는 게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숨에 가갖고 아주 자기가 원하던 스포츠카도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엔 타임지 전면을 장식해요. 표지에 제넨텍스 허버트 보여, 제넨텍의 허버트 보여.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대학 교수였는데 제넨텍 사장도 겸하고 붐인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의 붐이 일어났고 Shaping Life in the Lab 실험실에서 이제 생명체를 마음대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게 이제 산업체로 들어가서 돈 벌기 시작하는 그런 기술로 되고 그 1호 제품이 인슐린이고 이래서 이제 의학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넨텍이라는 조그만 구멍가게 회사가 500불씩 내서 했던 회사가 지금은 2020년 2월 현재 종사자가 1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하나 가지고 냅킨 위에다가 써가면서 만들었던 이런 기술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생명공학의 탄생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런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그러고 써 있죠. The birthplace of biotechnology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1호 의약품으로서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슐린, 그다음에 뭐 TPA, 인간 성장 호르몬, EPO 주렁주렁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기존 의약품은 아스피린 같은 자전거 정도의 복잡도지만 제조합 단백질은 자동차 정도의 복잡도, 인슐린이 그런 겁니다. 인슐린이 자동차 정도의 복잡도, 항체 단백질은 비행기 정도의 복잡도인데 여기 보시면 몰레큘이 아스피린은 저렇게 조그매요. 자전거 정도. 그 다음에 제조합 단백질, 인슐린이나 인간 성장 호르몬 자동차 정도, 항체 단백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비행기 정도의 복잡도를 갖고 있는데 그 의약품의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한 품목당, 어떤 의약품 품목당 한 품목이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하나당 한 1조 원어치 판매되는
그런 의약품들이 조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야. 딱 한 품목으로 판매가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1 빌리언 달러가 되는 건데 이건 뭐 1조 원뿐만 아니라 수십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1등 정도는. 그래서 2010년에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자전거였어요. 저 뒤에 이제 자동차하고 비행기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으로 쭉쭉쭉 오면서 자동차하고 비행기가 점점 앞으로 1등부터 10등 사이로 전진 배치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동차만 볼까요? 저 뒤에 있다가 14년으로 오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비행기까지 보면은 완전히 이 자동차하고 비행기가 바이오 의약품이고 아까 자전거가 기존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약품 지금 약국에 있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다 기존 의약품들이 되겠습니다. 2014년이고 15년 이후를 보면 더 심각해요. 15년 이후 19년까지 보면 대부분을 지금 이제 비행기가 차지하고 있죠. 그 소리가 뭐냐면 항체 단백질이 바이오 신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매출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자전거는 고작 2대고 나머지는 전부 비행기예요. 그리고 그 제약 회사의 국적을 보면 다 미국이에요. 1등부터 볼까요? 미국, 스위스, 로슈가 하나, 둘, 셋 개 있죠. 그런데 저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굉장히 거대한 제약회사인데 아까 그 제넨텍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구멍가게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컸는데 이 회사가 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로슈가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성장하고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로슈가 완전히 다 샀어요. 그래갖고 로슈의 멤버가 됐습니다. 제넨텍이. 그래서 이제 제넨텍이 만드는 거는 로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기 스위스라고 썼지만 상당 부분 미국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미국의 판도가 되겠습니다. 적응증을 보면은 대부분이 암이에요. 첫 1번이 뭐 관절염이지만 두 번째도 폐암, 골수암, 그다음에 이제 혈전 치료제라는 거는 막힌 혈관, 뭐 중풍이나 이런 건 풍 오는 거 있죠. 마비가 오는 거, 이게 혈관이 막혀서 그런데 그거 녹이는 거고, 그 다음에도 뭐 피부암, 뭐 다양한 암, 자가지락, 암, 뭐 유방암 이런 대부분이 이제 캔서 관련된 그런 항체 의약품이 돈 버는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이 탑 10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어요. 12년부터 19년에 사이에 탑 10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돼요.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처음 기술 개발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피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카피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래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황금 시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피를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비행기까지 너무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시밀러하게, 무조건 유사하게 만들면은 그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뛰어들어갖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개의 제약회사들, 생명공학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서 허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약품 이 특허가 탑 10이 거의 12년부터 19년에 만료가 되고 2020년 이후에도 이 표를 보면은 2020년 이후에도 이 로고 하나하나가 그 의약품 그 제품들입니다. 제품들이 다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거죠. 자, 이 특허가 만료되면은 어떻게 똑같은 의약품을 누구나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갖고 이제 생산성 싸움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값싸게 품질 좋게 잘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복제한다고 완벽하게 똑같지 못하기 때문에 시밀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져야 되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안정성 및 효율성이 입증된 그런 바이오 의약품을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개가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허가를 득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을 보면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바이오 신약 하나 하는데 여기 보면 한 12년 정도 걸리죠.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입증된 거기 때문에 똑같게만 만들면 신약 개발에 필요한 것 기간은 필요가 없죠. 이미 개발된 약품이니까. 그리고 임상 이상도 면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이오 신약의 경우는 평균 기간이 12년 정도 되고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는 평균 기간이 많이 짧아져서 7, 8년 정도 되고 비용도 보면은 바이오 신약의 경우는 10 내지 20억 불 정도 되는데 시밀러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는 힘이 좀 붙이지만 시밀러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들을 얻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바이오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생명공학, 바이오 의학의 현재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의약품은 자전거, 바이오 의약품은 자동차, 비행기 이렇죠.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만 보더라도 자동차에 비해서 비행기는 복잡도가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초반에 인슐린이나 인간 성장 호르몬 만들 때는 박테리아를 썼어요. 박테리아가 생산 속도도 빠르고 여기 보면은 생산 세포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 이렇게 저 위에 박테리아라고 나왔죠. 그래서 맨 처음 만든 인슐린도 그렇고 인간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초반에는 전부 박테리아로 갔어요. 왜? 박테리아가 키우기도 편하고 생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배지 가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았는데 이 자동차 정도는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점점점 비행기 정도의 복잡도로 가니까 얘가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조금 더 있는 고등세포들로 점점 생산세포를 이동을 해갔어요. 박테리아에서 효모로, 효모에서 곤충세포로, 곤충세포에서 동물세포로. 그래서 지금은 저 비행기급에 해당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들은 대부분 다 동물세포를 사용해서 바이오 의약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동물세포를 사용을 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물 반응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외부와 차단돼 갖고 여러 가지의 그 오염을 막는 그런 환경에서 커다란 바이오 생물 반응기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세포로부터 생산해서 정제를 해 갖고 주사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지금 우리 바이오 의약품의 트렌드와 생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의약 생물공학 관련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첫 번째로 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박태환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 DNA 재조합 기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인슐린의 개발과 산업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까지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신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이 흥미롭고 궁금해할 점이 많겠지만 사전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박테리아에서 생산한 단백질 의약품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박테리아에서 사용한 건데 생산한 건데 사람한테 넣어도 괜찮나?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의약품은 허가를 득하기 전에 동물 실험도 거치고 또 임상 시험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도 넣어보고 환자한테도 넣어보고 적은 소집단에서도 해보고 대집단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람한테 해로운 게 없나, 부작용이 없나, 약효가 정말 있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의약품은 FDA에서 또 우리는 한국 식약처에서 보증한 거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테스트를 거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사용할 수뿐이 없고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LMO 또는 GMO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네, 요새 뭐
많이 회자되죠. LMO, 네. GMO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런 거부적인 반응도 있고. 근데 그 LMO나 GMO의 O자는 organism을 얘기합니다. 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얘기를 하는데 organism이라는 건 이제 생명체를 의미하고 생명체라는 건 살아있는 걸 의미하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 이런 건 생명체에서 나온 거죠. 뭐 샐러드 이런 것도 식물의 생명체죠. 그러니까 세포 이상, 세포 하나나 혹은 세포가 모인 조직이나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LMO, GMO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이지 그게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LMO나 GMO 영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별개의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아니라 생물체가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다르게 안전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일반 소비자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아스피린처럼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 약이 됐으면 빨리 편하게 사야지 되는데 네. 우리가 약 중에서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또 주사로 맞아야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백신 이런 걸 약국에서 이렇게 먹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조합 바이오 의약품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이 굉장히 거대한 분자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분자래 갖고 먹으면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피를 타고 돌아갖고 약효를 나타내는데 이 거대 분자는 우리가 만일 먹으면 분해가 돼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주사제로 바로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게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그냥 사갖고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고 주사제로 적절한 그 도즈를 맞고 얼마나 몇 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처방과 병원에 의해서 진행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분자로 약효를 만들어가 이 약효는 유지하면서 분자를 작게 만들려는 노력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코에 있는 CP줄을 통해서 전체를 돌게 한다든가 이런 시도는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의 만들어진 바이오 의약품들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는 없고 주사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투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스프레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로 이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무진 애든 쓰고 있는데 네. 만만해 보이지는 않지만 뭐 가능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은 아직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연을 해주신 박태현 교수님께서도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정말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 성과와 업적을 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아니면 연구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방에서는 이 후각하고 미각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코에 수용체가 있고 혀에 미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오감 중에서 세 가지의 기능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를 똑같이 그냥 촬영을 하죠. 우리 눈이 보는 정보를 카메라로 딱 담기도 하고 우리 귀가 듣는 정보를 녹음기로 얘가 듣기도 하고 우리 촉각도 느끼고 그런 세 가지 감각은 얘가 정보를 흡수를 하는데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핸드폰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이런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코나 혀에 있는 수용체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런 걸 생산하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핸드폰을 살 때 냄새도 맡고 맛도 보는 그런 핸드폰이 우리 실험실 개발에 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자코.
네. 네. 아, 전자코가 장착된 핸드폰.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 전자코. 네, 그냥 바이오. 보통 전자코가 아니라 바이오 바이오 전자코. 전자코. 네. 아, 너무 재미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연구 분야에 관해서 나중에 한번 꼭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그 연구자나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호기심에서 비롯된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상과학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만화 영화를 볼 때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야, 저거 신기하다. 그런 걸 아련하게 호기심으로서 꿈으로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그런 걸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10년, 20년 되면 지금은 공상과학 만화 영화 속에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현실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공상과학 이런 영화 이런 거에 나오는 것들 내가 언젠가는 저런 걸 좀 만들어 봐야지 그런 게 좋게 보인다면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좀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 일본에서 학회를 마치고 거기 일본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몇 분이 같이 그 옆에 이제 맥주집 아까 그 맥주집 얘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학회 끝나면 맥주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윤정 교수님도.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그 아주 조그만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일본 교수님들이 그 가라오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곡을 하면은 거기서 틀어주고 거기서 자막이 나오면 이제 마이크로 노래 부르고 그런 거를 했는데 어떤 일본 교수님이 이제 뭘 신청곡을 하나 했어요. 했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낯익은 멜로디예요. 봤더니 뭐냐면 우주소년 아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주소년 아톰을 같이 뭐 보고 즐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교수님이 그걸 부르는데 거기 같이 갔던 한국 교수들도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일본 교수들은 일본말로 한국 교수들은 한국말로 같이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가다가 이제 다 일본말 한국말이 겹치는 게 이제 끝에 아톰에 가서는 겹치더라고요. 둘 다 아톰이니까 일본말이나 한국말이나. 근데 거기서도 조금 달라지는 게 한국 사람은 우주소녀나 아톰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아토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거기 있었던 일본 교수들도 어렸을 때 그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뭐 공학도가 돼야지 과학도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의기투합해서 어깨동무하고 막 노래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한 꿈 아련한 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과학자가 되고 과학기술자가 되고 그런 현실을 일구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흥미로워할 만한 강연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는 의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